이명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네. 대구를 가신다고요? 아직 이번 주말에 또 가자 그래가지고. 세력화된.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제가 대구 가는 거를 뭐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네.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이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은 제가 또 대구 가고 이러면 또 대구 출마설 이런 게 막 점화가 돼요. 이게 또 공식 행사잖아요. 그냥 공식 가신 행사죠. 건. 또 이게 저희 이제 지지자 모임 이런 거를 뭐 또 대놓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저는 춘천에 출마합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뭐 정치는 네. 생물이니까요. 왜 그래요? 뭐 생물은 무슨 그 생물은 수산시장에서나 찾으세요. 언제든. 이거 뭐 명확하게 순천 출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대구 출마는 없다. 대구 안 출마는 하죠. 네. 뭐 정치권 항상 그 변동성이 있잖아요. 계속 밀어내시려는 약간 아니, 이런, 아니. 그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아니, 워낙 네. 좋은 인물이라. 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이준석 대표는 뭐 이준석 대표대로 나름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독자 브랜드가 되는 또 이 예.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저 세대의 정치인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천하람 하면 다 이름 들어서 알지만 우리 당에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원래는 되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세대 교체에 대한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 교체 화두가 안 나와요. 왜? 친명, 비명으로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정말 위기이지 않을까. 너무 무거운 주제를 처음부터 꺼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이거 그냥 뭐랄까요 신변잡기식 토크였는데 예. 이렇게 교훈을 갑자기 이렇게 예. 심어주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예. 민주당 어렵다고 뭐 하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그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기도 사투리 아닌가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슈퍼 빅텐트?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누구든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모시겠다라는 건데 뭐 의미가 별로 있을까요? 왜 의미가 없나요? 그래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네. 시도는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늘 계속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지금 현재 여당 내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뭐 비주류, 뭐 좋게 말해 소신파 인사들도 잘 포용을 못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지금 민주당, 정의당 뭐 아니 무소속도 오시라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좀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기가 차는 노릇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옛날에 이제 그 보면 노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게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텐트를 뭐 치는 것까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치고 나서 그 텐트가 김기현 대표 걸까요? 네. 그 텐트 안에 김기현 대표는 안 보이더라 뭐 이럴 수 있다. 뭐 물론 당에서 나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김기현표 텐트일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내미는 손을 선뜻 잡고 들어오기는 저는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약속이 돼야 될 건데 김기현 대표가 하는 약속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그 권한 자체가 언제까지 또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당내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되시는 분이 이상민 의원. 대전의 이상민 의원이 혁신이 강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질식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내가 와서 강연한다.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어찌 보면 뭐 본인이 뭐 자유선진당부터 해서 뭐 열린우리당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민주당 쪽에서 저는 계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역구에서 내가 국민의힘의 이상민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근데 유성구 자체가 또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거 근데 고려를 많이 하셨을 때, 그러니까 또 오선 의원이라는 또 그런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오선 의원 하면 조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으실 것 같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무소속 출마를 했지 예.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라 보여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비주류 또 해당 행위한다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네. 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을 저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오시면 진짜 수박이었던 걸 인증하는 거잖아요. 그치. 마음속에 빨간색이 네. 있었다는 것을. 근데 저는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당에 대해서 쓴소리 하시고 한국 정치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신 게 소신이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국민의힘에게 잘 보이고 뭐 망명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고 저는 믿는데 근데 국민의힘에 오시게 되면 결국은 대중들은 그렇지. 저 봐라. 국민의힘 가려고 이렇게 국민의힘 스탠스 맞춰가지고 발언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세게 막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막 저한테도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층에서는 천하람 민주당 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민주당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당내에서 쓴소리하고 소신 발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대 정당 가더라라고 하는 관행이 생겨버리면 예. 각 당에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소신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또 더 나아가면 말이 좀 길지만 하나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그럼 소신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다 뭐 품고 관용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슈퍼 빅텐트를 쳐야 되니까 이상민 의원 오셔가지고 여기 한쪽 폴대 역할 좀 해주십시오 해서 모시는 거고 양양자 의원 이쪽 폴대 역할 해주십시오 모시는 건데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상민 의원이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본인의 소신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럴 거냐 하면 아니 폴대 역할 하라고 불렀더니 폴대가 말을 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빅텐트 포용 느낌만 내려고 불렀는데 왜 폴대가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또 타박할 겁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 정치를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이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예.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막 대표고 이러니까 젊은 여성으로 해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스코트로 모셔져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와가지고 본인 소신 어쨌든 간에 얘기하고 586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그때 다 민주당 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대놓고는 이렇게는 말 안 해도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아니 이 젊은 느낌적인 느낌만 갖다 쓰려고 마스코트로 불렀는데 마스코트가 왜 말을 해? 예, 자꾸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바로 사실 내쳐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상민 의원이 가지는 중량감이나 내공이나 이게 차이는 있지만 모셔올 때까지는 지극정성으로 막 오시면 저희가 뭐든 해드리고 하지만 과연 이념적인 지향점이 그래도 더 다른 국민의힘에서 자기 정치를 하실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은 측면이 그러니까 양당이 지금 약간 자기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당내 비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과거에도 왜 없었겠어요. 과거에도 비주류 있었고 다 그랬었어요. 예전에 뭐 천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남원정이라든지 뭐 소장파들. 소장파들이 네. 있었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로 생각을 해보면 조승영 의원이라고 예. 좀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시는 의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예. 계속 그래도 당내에 이런 목소리도 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우를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나 아니면 식사 자리를 좀 잡아서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의 상처를 그래도 어찌 됐건 우리 당의 5선 의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 중진이에요. 중진 이상이에요. 보통 3선 이상부터 중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초선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배울 것이 있었으면 배울 게 있지. 오히려 뭐 본인한테 해를 끼치거나 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이상민 의원도 솔직히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 본인 같긴 하신데 이상민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셨잖아요. 예, 의총에서. 그러니까 예. 대표 보고 네. 사퇴를 하라는 것은 네. 전당대회 통해서 다 뽑혔잖아요. 음. 이거 뭐 특별한 지금 뭐 비상적 상황도 아닌데 왜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표를 바라보는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더 큰 정치인이구나. 좀 그런 걸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상민 의원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양양자 의원은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그렇죠. 소속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오히려 이상민 의원보다 더 여지가 더 반도체 크게 특위 말씀을- 위원장도 했어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하셨었고 네. 뭐 최근까지도 뭐 왔었다 정중하게 와서 본인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광주 지역구 서구 의리 지금 지역구신데 그대로 나오실지도 모르겠고 예. 만약에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화성시라든지 이런데 출마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서 저는 민주당으로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국민의힘 하면은 요즘 가장 큰 관심의 인물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대구, 대전, 울산 전국에 지금 무슨 한동훈 장관의 대동여지도라고 그러나요? 뭐 네. 이런 것도 지금 나와서 있고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이라고 해요. 지지자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정치인이 지금 아니니까. 뭐 팬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예. 많은 팬들이 뭐 모여서 관료도 뭐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 광폭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뭐, 일상적인 일을 하는 우리는 건데. 일상적인 뭐 업무를 하는 건데 인기가 좋은 걸 어떡하냐, 언론이 음. 주목하는 거를 우리 부가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메시지도 보면 뭐 예를 들면 대구에서 그 6.25 때 낙동강 방어선 이거 진짜 전형적으로 대구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아니죠. 예, 이거는 네. 일단 네. 여기서부터 저는 이거는 이미 정치 생각이 있구나. 게다가 이제 동대구역에서 3시간 사진 찍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이었나요? 대전 가셔가지고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의 언어를 써야 된다. 300명만 쓰는 언어는 사투리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저는 물론 그 사투리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둘 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는 일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라는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이거는 뭐 확연하게 들어오셨다. 근데 이제 황교안 전 대표랑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등장할 때보다는 한동훈 장관은 역설적으로 여의도 문법의 트레이닝이 좀 되긴 됐어요. 그 국회 오실 때마다 거의 도어 스태핑 하지 엄청 않습니까? 하시죠. 엄청 네, 하시죠. 네. 안 끊으면 1시간까지도 네.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보다는 조금 더 트레이닝 된 상태로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오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인 것 같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 또 지역구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한동훈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예. 저는 한동훈은 탕후루다. 탕후루? 예. 탕후루 맛있는 건데 탕후루 네. 맛있죠. 네. 근데 제일 처음에 달콤하고 맛있고 먹지만 네. 지금 인기가 이제 시들해졌어요. 금방 아. 겨울 돼가지고 아이고, 왜 또 추워지기 시작이 탕후루 업계에서 큰일 날 얘기라고 아니 그러세요. 여름보다는 여름에는 아. 되게 이제 되게 많이 드시고 그게 되게 맛있는데 음. 그걸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달기 때문에 네. 처음엔 되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보기도 좋고 이쁘지만 네. 그 인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탕후루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적이고 되게 보면 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밥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건 제일 처음에 보면 되게 새로워요. 대구에서 3시간 찍을 수 있죠. 예.
야, 그 특히나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강세 지역에서 특히나 또 여권의 장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되게 보기도 다른 장관도 아니야. 되게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고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장관이 와서 있는데 또 사진 다 찍어주고 있어요. 나도 저도 찍어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면 탕후루 좋아하시는군요. 예. 한 번씩은 먹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어떤 한동훈 장관이 봤을 때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치력으로서 우리가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은 조금 미지수라고 보고 또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님인데 한동훈 장관은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한 말이 똑같아요. 한동훈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과거에 봐보세요. 보수 정권에서의 2인자들은 보통 그 각을 세우면서 커갔어요. 예.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해창 대표 같은 예. 경우도 뭐 감사원장이라거나 국무총리를 하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커갔어요. 여권에서 어떤 차기 대권 주자로. 근데 지금 각을 세우세요? 오히려 더 커버치느라 바쁘고 어느 국민의힘 의원보다도 가장 방어하는데 아니면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본인도 박근혜 퀴즈를 극복했는데 예.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퀴즈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센 느낌이라면은 스트롱맨 같은 느낌이라면은 한동훈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해도 어쨌든 되게 세련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좀 얄밉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티키타카적으로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의 차별점이 이미 있다. 이미지가 네. 서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해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한동훈 장관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그 단점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아서 갈 건데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오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약간 등판 타임이 좀 빨랐어요. 이건 예. 아마 이준석 대표 신당 때문에 스텝이 좀 꼬였을 거고 원래 막판에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을 해야 되는데 스텝이 꼬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동훈 장관의 정치를 길게 봤을 때는 막판에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차라리 빨리 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안 좋은 조언이 뭐였냐면 한동훈 장관 주변에 벌써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그룹이 있다는 얘기는 여의도에 파다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원래 제일 밀었던 거는 뭐냐면 대선 직행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예. 저는 그 얘기 듣고 사람 하나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원래는 무슨 얘기 나왔냐면 서울시장 직행이었어요. 그 초선 의원 해봐야 모양 빠지고 예. 300명 원오브댐 되니까 서울시장 정도로 직행하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당이 어려워지고 이준석 신당 튀어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이번 총선 차출론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훨씬 좋다. 왜냐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예. 갑자기 나타나서 잘한다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뭐 300명이 쓰는 사투리, 여의도에 300명이 쓰는 사투리라는 말 표현이 그게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그 의회 경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대해서 불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300명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3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그 싸잡아가지고 그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국회는 말만 많은 데야, 시끄러운 데야. 오히려 이런 경시 사상이 좀 생각이 들어서 저분들도 좀 그러나. 근데 대한민국은 의회 정치가 기본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예. 지금 나라가 어렵고 왜 협치가 안 되냐 이런 게 야당은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여당인데 소수당인데 아예 손을 안 잡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전혀 협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입법으로서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예. 번뜩이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었고 저 사람도
대통령이랑 별로 국회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뭐 별로구나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가 그만큼 민심가 동떨어져 있다는 예, 레토릭일 예.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레토릭도 사실은 이제 많이 써먹었어요. 예. 네. 그 원희룡 장관 네. 인천 계양에 출마할 수 있다. 음. 어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 원희룡 된다면. 장관은 네. 저번 대선 때부터도 느낀 게 뭐냐면 네. 막 길을 쓰고 막 뛰어요. 네. 근데 다가갈 수가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길을 쓰고 뛰지만 옆에 보면 정말 더 잘하는 애들이 뛰고 있거든.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가져온 이제까지의 그 소신 정치인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많이 희석이 돼 버렸고. 원래는 소장파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말씀하셨던. 소장파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합류하면서 저는 그런 점들이 많이 퇴색돼 버렸다 생각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서 보여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정작 상임위에서 이소영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예. 오히려 밑에 사람한테 미루는 모습 음. 보면서 저분은 이제 한계가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뭐 대권 주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분은 그냥 국회 안전한 자리로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고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럼요. 양평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양평으로 보내요? 이제 예. 같은 당에 계시니까 예. 원희룡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의 이렇게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희룡 장관 정도 되면 예. 꼭 의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때 예. 의원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여기서 맨날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 하시려면 진짜 안동 같은 데 출마 한번 하는 게 당장 의원이 안 되더라도 본인의 체급이라든지 레거시라든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 장관은 어찌 됐든 이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벌써 3선 했고 제주지사도 2번이나 했는데 여기서 뭐 의원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놨는데 갑자기 뭐 강남 갈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개항이 아니더라도 험지로 가야 될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서 좀 한두 가지 정도 아쉬웠던 거는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는 게 있고 네.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개항 출마 명분을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막 아마 이 얘기 나왔을 때 막 와우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항 출마 명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네. 없는데 원희룡 장관이 여기 잡으러 온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나오면 괜히 또 개항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왜 지금부터 벌써 이거를 포석을 깔아주는 거지? 일단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당의 대선 주자 잡으러 갈게 이거 하기에는 원 장관은 체급이 사실은 있어요. 너무 크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그 손수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잡으러 가는 느낌 같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스스로의 체급을 낮추는. 예, 이거 할 정도인가 원희룡 장관이 차라리 그러면 그냥 전략 지역에 하나의 거점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잡으러 갈래? 이거는 글쎄요. 저는 뭐 그러니까 굳이 원희룡 장관이 이런 거 하셔야 되나? 지금 잘 국민의힘이 모르겠어요. 자칫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서울만 생각을 해요. 보통. 음. 서울에 어디 그냥 뭐 센데 뭐 어디 뭐 영산 아니면 뭐 어디 강남은 좀 너무 본인들 거점이니까 아니면 이게 서쪽으로 와서 어떤 마포나 이쪽으로 가볼까 이러는데 실제 경기도가 더 의석수가 많아요. 예. 경기도는 거의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원이라든지 뭐 영인들은 그래도 뭐 조금 세가 고양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고, 근데 나머지 지역구 경기 남부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는 누구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김포 간다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김포 메가 서울이라는 어찌 보면 여당에서 던진 정말 처음으로 던진 예. 정책 이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불씨를 지금 지펴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만나고는 계세요. 주변에 이제 서울 주변 도시 시장님분들 만나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본인이 지금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가 도시철도가 지금 미비해가지고 예, 이 교통난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경력을 살려서 그럼 내가 김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본인의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원장관을 어떻게 뭐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권으로 해서 거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선수로 뛰실 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과거의 윤핵관들이 네.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가 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드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거를 잘해야죠. 음. 잘해야 되는데 그냥 물러나 뭐 새 사람 자리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분들도 안 물러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늘 그렇지만 이제 한 의원의 거취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게 다 딸려 있어요. 사실은 지방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조직을 담당하는 여러 그 사람들까지 이 눈에 수면 위에 국회의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 밑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저항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흔들었다가 그 지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진행하든지 아니면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딱 밀어붙여가지고 지역에서 반발해봐야 소용없겠다라는 거를 세게 그러면 일거에 뭐 이준석 대표는 하나회 척결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시간을 오히려 벌어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그럼 반발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전 도대체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저 험지 갈래요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저는 그러면 이 중진들 아니면 윤핵관들 이 험지 출마론을 세게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 건가? 예. 이 대통령이 뭔가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임요한 위원장도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만난 이후로는 조용해졌죠. 네, 중진 험지 출마론 뭐 이게 되게 네. 약해졌거든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쳐내겠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인가? 원래 저는 해오던 거잖아요. 네, 당무감사를 맞아요. 어쩌면 원래 네. 뭐 통상적으로 해왔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임요한 위원장의 이제 쇼는 끝나갔다 저는 그렇게 예, 보여요. 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와 함께 이제 몰락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아니, 몰락이라기에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뭐 많은 뭘 주목을 했죠? 받았죠. 뭘 했죠? 아, 그래도 주목만 주목은 받았죠. 많이 받았죠. 주목은 주목 뭐, 뭐- 받았죠. 사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김은경 혁신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뭐 김은경 씨가 좀 말미가 안 좋아서 논란으로 끝나버려서 좀 안타까운 점은 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이 저는 배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어. 제일 처음에 했던 어떤 내용 등이 통합이라는 주제하에서 홍준표 대사면. 네. 근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둘째 감 서러울 만한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 그 사람들을 들쑤셔서 놓으니까 예. 처음에 아주 폭발력이 엄청 예, 컸었죠. 예, 예. 근데 어차피 그거 두 분 다 반발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예. 실패고 지금 뭐 2호 주제부터는 넘어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냥 본인의 역할은 제가 볼 때 분주하게 다니면서 이목을 끈 것은 성공을 했지만은 실제 혁신위가 뭘 했냐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때 내용 면에서는 별로 뭐 기대만큼은 전혀 없었다. 저는. 우리 설 변호사님은 대체적으로 좀 평가가 짭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민주당 주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죠. 상처를 입으시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메가시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당에서 밀고 있는 두 가지라고 한다면 특검 앤드 탄핵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쌍특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음.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추진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이건 무조건 통과를 시킬 것이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예. 뭐 대장동 특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도 엄격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봤는데 아니 혐의점이 없더라. 봤는데 별로 없더라.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들이 더 좋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스스로에 대한 어쩌면 오해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가지고 지지율이 또 폭락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 우리 뭐 여사님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받으셔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무고함을 밝히시면 되리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을 오히려 받고 네. 대장동을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뭐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 저는 뭐 대장동 특검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대장동 특검이 이번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소소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사실 많은 수사가 있었고, 저는 뭐 최소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이제 법정으로 이어지겠지만 예. 이제와 지금 수준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대통령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있는 주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저도 당연히 수용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원칙과 뭐 상식이었나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를 또 더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예. 민주당이 노리고 한 것도 있겠지만 타이밍이 되게 안 좋긴 해요. 받으면 받은 날 하루 이틀 정도는 반짝 국민들이 잘했다 박수 쳐주실 텐데 예. 총선 전에 결론이 안 나와요 문제는. 예. 예. 자문만 나오고. 예, 자문만 나오고 특검 구성이 누가 왔다더라 해서 첫 뭐 압수수색을 어디를 간다더라 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 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총선 전까지 이제 계속 도배가 될 거라서 제가 전략가라고 해도 이거 쉽게 받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이게 총선 1년 전이고 결론이 그 전에 난다고 하면 아이 뭐 지난번에 검찰에서 털었는데 한번 시원하게 해봅시다라고 할 텐데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 받게 되면은 또 더 큰 국민적인 역풍에 휩싸이지 않겠나 이 봐요. 부분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법무부가 검찰이 이거 송경호 서울지검장 바뀐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요. 그러면 처분을 했었어야죠. 뭐 무혐의면 무혐의 아니면 뭐 기소할 거면 기소했어야 되는데 아니 공범자들은 지금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예. 처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건 저는 뭐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부분 좀 받아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도 저는 한 부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요소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좀 정무적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건 해도 그러면 되죠. 민주당 탄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법무부 장관의 두 명의 또 검사.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저는 위법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개헌을 해서라도 의회 해상권을 넣는 개헌을 하자. 왜 방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의견은 낼 수 있지 뭐 자기가. 조경태 의원도 아니 근데 그런 말을 개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의회 해상권도 넣고 우리가 기존에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개헌 좀 합시다. 개헌 좀 제발. 논의라도 시작을 네, 해보자. 여기 이동관 위원장 얼마나 기특해요. 개헌 논의 시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저는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직무유기라는 것은 왜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하죠? 방통위는 원래 5인의 협의체예요. 예.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하고 여권에서 여권 추천하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떻게 맨날 이 두 명이서 과반 두 명이 다 찬성하고 안 되잖아요. 야권 추천 인사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예.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권한을 정지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방통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라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추진해야 되고 검찰은 뭐 최근에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어떤 비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검찰도 지금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무슨 차장 검사니까 좀 네. 높으신 분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별로 안 높아요. 국민들이 네, 누군지 몰라요. 예, 국민들이 그런 검사 탄핵까지 그 제1당을 통해서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탄핵 패배 계속 쌓고 싶어서 안 달란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탄핵도 못 시키면서 무슨 지금 무슨 검사 알지도 못한 검사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민주당 정치 잘 못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정석 검사 여러 가지 비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 사람 비위가 뭐 예를 들면 공수처나 검찰 수사로 완전히 확인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이거는 그냥 미확정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가진 정체성 중에 확정된 정체성은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인데 당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시키겠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방어적인 내로남불이라면은 지금 이준석 검사 이준섭이 있죠. 이름도 제가 이름도 모를 사람 손준성이랑 섞였네. 이정석 검사 탄핵은 공격적인 형태의 내로남불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위법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검사의 위법 사실들이 의혹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검사가 수사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공수처로 가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검사도 견제해야 된다고 해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만든 게 공수처 아닙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못 믿는 겁니까? 바로 그럼 헌법재판소에 모든 의혹이 있을 때 다 달려갈 거예요? 전국에 검사들 범죄 의혹 있는 사람들 여럿 있겠죠. 다 탄핵합니까? 왜 이 사람만 해요? 이 사람만 하는 거 이유가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법 사실 뭐 이동관 뭐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 보기에 의혹이 있겠죠.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쓸 수 있는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헛발질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도요. 국민의힘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자꾸 탄핵 얘기하잖아요. 보수 진영 지지층들이 결집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결국 차근차근 검사, 방통위원장, 이상민 장관 뭐 쭉쭉쭉 올라와서 결국 대통령 탄핵 가겠구나. 심지어 뭐 최강욱 이런 분들은 뭐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방통위원장이든 검사든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겠는데 탄핵 카드를 쉽게 꺼내는 건 법률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헛발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열을 탄핵 쪽에서는 많이 내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탄핵을 남용하거나 그냥 동네 뭐 어디 진짜 지나가는 말로 하듯이 그냥 뭐 농담처럼 하듯이 그렇게 탄핵을 계속 꺼내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요. 무게감이 그럼요. 다르죠. 아니 탄핵이란 것은 헌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은 비상적 권한이에요. 최후에 써라. 정말 도저히 안 될 때 써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남용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생각하는 건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해도 수사도 되지 않고 뭐 어디다 뭐 사법 처분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탄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저는 이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저는 그렇다던 치더라도 항상 이것을 비상적으로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주당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김은경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던 현역 의원 평가. 그래서 하위 10%에 대해서 30% 감점을 현재 확정을 했나요? 아직 이 부분은 더 논의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을 지금 결정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굉장히 강한 거죠, 현역 평가에서.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20%는 그냥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컷오프요? 네, 아예 날려버리겠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래 한 30-40% 이상은 다 물갈이 하거든요. 민주당도 결국은 그렇게 민주당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는 그렇게 가혹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랑
주류 지지층이랑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음. 몇 명을 제외하고. 그렇지. 예. 대체적인 의원들은 다 연판장 쓰라면 쓰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다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를 시키지 않는 한 신인이랑 경선을 시켜주면 어지간하면 현역 의원이 이깁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물갈이를 하려면 임요한 위원장이 했듯이 아예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불출마시키거나 이래야 물갈이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민주당은 각 지역구마다 어지간하면 특히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예. 친명 후보가 지금 붙어 있어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컷오프까지 안 하더라도 30% 감점 정도 주고 주류 지지층 내지는 강성 지지층이 친명계 도전자 손을 지금 많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붙이면은 떨어질 수 있어요, 현역 의원. 예. 그래서 이 김은경 혁신안이라는 게 예.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 갖고 나온다? 30% 감점? 아씨, 그래도 내가 이겨. 이럴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지금 가뜩이나 비명으로 찍혀 있으면 경선 쉽지 않은데 예. 30% 감점까지 받으라는 거는 나한테 죽으라는 거냐? 예. 라고 센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안이다. 그 반발의 또 정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어쨌든 그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아무래도 뭐 네. 소위 뭐 친낙계라고 하는 뭐 의원들, 뭐 대표적으로 윤영찬 의원 같은 다 낙천되게 생겼으니까 뭐 지금. 예. 현재 뭐 지금 뭐 지지율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불안하시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도 본인의 대권 경쟁 그 와중에서도 본인을 도와줬던 의원들이 어찌 보면 그런 무형의 불이익이거든요. 예. 뭐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저평가해가지고 잘라버리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전 보여요.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정말 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또 권리 당원들을 그렇게 또 분위기를 이렇게 쓸고 가거든요. 예. 그러면 우해버려요. 그러면 딱 그 금태섭 의원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 평가에서 안 돼버리면 예. 그냥 시인한테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과거에는 금태섭 의원일 때는 그분 한 분이었어요, 거의.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지역구 리스트를 보면 30-40군데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지금 뭐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이름 파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 뭐가 특별하게 자기가 무슨 이 사람 현역 의원보다 뭘 더 잘하겠다. 아니면 정책을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대부분 보면 그냥 저 이재명 대표가 되게 친해요. 이재명 대표가 저 뭐 예를 들어 특보 임명해 줬어요. 예. 뭐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단식할 때 동조 단식했어요. 뭐 그런 거밖에 삭발했어요. 삭발도 한번 네. 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양질의 어떤 후보군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현역 의원이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특히나 뭐 민주당은 항상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합니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이 현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를 뭐 3인 경선할 것이냐, 2인 경선할 것이냐, 4인 이거 굉장히 달라져요. 경선 구도 자체가. 예. 그리고 어떤 지역은 전략으로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에서 좀 투명하게 특히나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거기 입지자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미리 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략 같은 지역구 같은 경우 이걸 나중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지역은 도대체 뭐가 돼요? 지금 솔직히 길게는 1년 이상 거기 지역구에서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3, 4년 하신 분도 많죠. 네, 예. 진짜 근데 이 지역 전략으로 할 거야. 이제 누가 내려올 거야. 영입한 사람이 내려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예. 거예요? 저는 당이 그렇게 스스로 우리 편을 남의 편으로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공천 과정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지금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청년 현수막 논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근저를 보면 사실은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려는 혹은 극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뭐 암컷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좀 세게 비난해가지고 예. 이제 강성 지지층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고 예. 여성 운동계도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예, 막. 안 그래도 여성계에 예, 찍혀 있는데. 여성계에서 예. 진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 뭐가 막말이고 뭐가 갈라치기냐에 대해서 핀포인트를 못했어요. 뭐 예. 맨날 혐오다 막 얘기하는데 뭐가 혐오인지 핀포인트를 못했는데 이거는 진짜 혐오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말이고 누가 예. 봐도. 근데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 하는 거니까 또 되게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진영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예.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뭐 최강욱 의원은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예. 진짜 세게 얘기해가지고 득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청년 현수막은 저도 보고 이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예. 예, 재미도 없고 예. 진짜 기분만 나쁜. 예.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뭐 한준호 의원이었나요? 나와가지고 이거 업체가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없어 보이는 예. 일이었죠. 잘 모르면 그냥 아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네. 제가 볼 때 한준호 의원을 뭐 옹호하고 싶어서는 아닌데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밑에서 아마 이렇게 어찌된 일인가를 예. 아마 물어봤을 텐데 아마 당에서는 그렇게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예. 이거 업체가 이거 한 건데 그렇다. 근데 근데 최고위원들도 다 봤다는 것이 다 이제 보고 예.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남 탓할 필요는 없죠. 무슨 업체 탓을 해요. 업체는 그냥 찍어내기만 하지 시안을 본인들이 만들지는 예. 않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건 다 당에서 만들어서 내려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시원하게 그냥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정치인들이 뭐 실수가 뭐 한두 번도 맞아요. 아니고 뭐 예. 매번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구도 솔직히 별로였고요. 문구도 아니 진짜 저는 뭐 이게 청년들한테 다 하고 싶다. 청년들은 그러면 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당의 과거에 우리 당이었던 모 의원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코인으로 예, 했던 예. 그 의원이 예. 돈은 많고 싶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예요. 하지만 경제를 왜 모르지만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를 붙이냐 이 말이에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드러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를 젊으신 분들 많이 뭐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보지만은 그 예를 들어 이거 특정 채널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슈카월드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경제 채널이죠. 경제 채널이잖아요. 예. 일요일 날 저녁 때 라이브 하는데 동접자가 6만 7만이래요. 예. 그러면 그걸 대부분 보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본단 예. 말이에요. 그럼 경제 모르고 싶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싶고 지금 어떤 세계적으로도 경제 이슈라는 이런 것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런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당이 실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조급함이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가 안 예. 된다. 청년들이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지? 좀 국민의힘을 지지할 게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젊은 층은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게 당연한데 그 현상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약간 갈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생각은 뭐냐면 젊은 애들이 못 배워서 생각이 내지는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역사 인식이 부족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것 어떤 교육이 덜 돼서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줄게라는 거죠.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왜 지지하지 않겠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 저항하고 하는 면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왜 민주당 지지하지 않냐? 개혁적이지 않으니까. 음. 본인들이 기득권이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막 암컷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물론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예전만큼 청년들의 지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청년들의 지지를 못 받을 정도로 반개혁적이고 기득권 정당이 됐구나를 반성해야 되는데 청년 니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가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어느덧 굉장히 그 거루한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어찌 보면 그 경직성이 더 커요. 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586 세대를 전부 다 제가 전체 뭐 해가지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아직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척. 청년인 척. 그죠. 부장님이 와가지고 예. 형이야 이러면 막 소름 돋잖아요. 예. 야, 약간 형이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어우 소름 돋아. 그런 예. 느낌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청년을 위한다는 건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기성 정치인으로서 멋진 정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존중받을 만하거나 네. 네, 그래야 되는 저 거죠. 사람 멋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야 우리 젊은 뭐 청바지 입고 뭐 우리 캠페인하는 거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는 무슨 힙합 패션 입고, 아니 그게 정말 아니거든. 대선 때 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정세균 총리 아니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정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진짜 네. 청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 힙하다는 것이 옷을 뭐 청년처럼 입는다는 것이 힙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다음에 정말 품격 있는 언어, 예. 그리고 촌철살인 같은 정말 어떤 폐부를 찌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멋진 청년들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제안했을 때 힙하다고 하는 것이지, 옷이나 말투나 이런 것이 뭐 청년처럼 한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 등을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